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오늘도 강연을 맡은 정재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강연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이때 이제 이런 말을 하죠.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세종대왕 덕분에 제가 이렇게 두 주 계속해서 여러분께 강연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 한글 사랑하시죠? 네. 네. 세종대왕도 사랑하시죠? 네. 네. 제가 지금 강요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요, 사실 이제 한글 사랑하세요, 좋아하세요 이렇게 보면 대부분 다 그렇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정말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이제 한글 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한 가지 좀 소소한 건 뭐냐하면 사랑만 하고 실천을 하시나 저분이? 이제 그런 겁니다.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 이렇게 연애를 할 때 그 이 사랑이라는 감정, 그죠? 그러면 이제 나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사랑합니다가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이게 행동이 있잖아요, 그죠? 손을 잡는다든가, 그죠? 포옹을 한다든가. 그런 경험 다 있지 않으십니까? 아직 없어요? 아직 없으면 그것도 좀 불행할 수 있는 건데. 네. 아무튼 이제 그런 거거든요. 뭔가 실천. 그래서 우리가 한글 사랑을 좀 실천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강연 주제는요. 한글이 지켜온 민족, 민족이 지켜온 한글입니다. 여러분 저 이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우리하고 아주 친근한 분들입니다. 다만 지금 이제 이분들 이름을 한자로 적었기 때문에 저분들 누구지? 이렇게 이제 궁금해하실 텐데 사극에 아주 자주 나오는 분이에요. 한 분은 날마다 아주 부지런히 마당을 씁니다. 마당을 쓰시는 분이에요. 마당새입니다. 마당새. 그래서 이게 이름을 보시면은 말마자에 집당자. 그런데 마자 당자는 이렇게 이제 도금으로 읽었는데 저거 금이지 않습니까? 그 마당 금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마당 쇠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금이라고 적지만은 쇠로 읽는 겁니다. 왜냐? 한자에 쇠자가 없나 봅니다. 그래서 쇠라는 뜻을 가진 금자를 쓰고 쇠로 읽는 거죠. 이게 이제 아주 오랜 옛날부터, 그러니까 설총이 이두를 만들던, 그러니까 설총은 이제 이두를 집대성했다고 얘기하는데요. 그 이전부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어떤 경우는 소리가 비슷한 한자로 적고 어떤 경우에는 소리가 비슷한 게 없으니까 뜻이 통하는 걸로 적고 이렇게 해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분은 마당쇠고요. 그 옆에 있는 분은 요즘에 이제 의리하면은 영화 배우 김보성 씨를 먼저 얘기해요. 그런데 과거에는 바로 이분이었습니다. 의리의 사나이 돌쇠. 이 돌자가 재밌어요. 이 돌자는 중국에 없는 한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만든 거예요. 조선시대.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추정할 때는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만든 겁니다. 왜냐? 사실은 위쪽만 보면은 돌석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쓰고 돌쇠로 읽어도 됩니다. 그런데 뭔가 좀 성이 안 차는 거죠. 그러니까 훈민정음을 리을하고, 이건 이미 리을이 사람들에게 널리 보급이 됐다는 겁니다. 훈민정음 자체가 리을하고 비슷한 을자를 갖다가 이렇게 딱 접시처럼 받치고 이제 이걸 돌자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글자는 이제 돌돌자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이름 돌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 마당쇠와 돌쇠, 이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이제 조선 시대 중기에 뭐 18세기 이런 때 그 노비 문서 같은데 또는 토지 이 매매 문서 같은데 등장을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15세기에 훈민정음이 만들어지고 사실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보급이 됩니다. 문제는 이제 4대 부들이 이 훈민정음을 배척했다는 거죠. 예. 그렇지만은 여성들 또 이 민간에, 왜냐하면 이게 신기할 정도로 글자가 쉽거든요. 그리고 내가 글을 쓸 수 있단 말입니다. 조금만 배우면.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보급이 되겠어요. 그랬지만은 이런 그 행정문서에는 또 여전히 이두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 1894년에 아주 획기적인 일이 하나 발생합니다. 뭐냐? 고종이, 임금이 칙령을 내려서 훈민정음을 국문으로 공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훈민정음이 나라의 문자가 되는 거죠. 뒤집어 얘기하면 그때까지는 어쩌면 계속 한자에 치여 있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당당한, 바로 이제 그때는 이제 조선이죠. 조선의 국문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제 이 19세기 후반은 이 외세의 도전이 아주 맹렬해지죠. 그러면서 자신을 또 돌아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것, 그런 어떤 그 중요함, 또 그리고 이것을 키워야 된다는 뭐 이런 생각들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 어떤 흐름 속에서 바로 이제 이 국문 칙령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독립신문, 이것은 이제 우리가 순한글 신문, 최초의 순한글 신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창간호인데요. 이 독립신문에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신문을 국문으로 만드는 것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왜? 상하 귀천이 다 보게 함이라. 이것은 뭐냐 하면 과거에 이제 한자로 적은 거, 이두든 한문이든 이것은 한자를 아는 사람들끼리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끼리만 지식과 정보를 공유한 거예요. 이것은 순전히 그들만을 위한 리그입니다. 독립신문은 그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과 신분 차이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모든 사람과 이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백성들이 세상 물정을 알아야 된다. 백성들이 깨어나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지금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독립신문을 보면요, 최초로 이제 띄어쓰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 분은 바로 주시경 선생입니다. 물론 이제 이 존 로스라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선교사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이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 조선어를 배우고 조선어 문법책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어 문법책을 쓰는데 거기에 보면은 띄어쓰기가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은 어떤 뚜렷한 의도와 목적을 갖고 한 게 아니고 영어를 띄어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습관이 그냥 적용이 된 거다. 저는 그렇게 이제 봅니다. 그렇지만은 주시경 선생은 분명히 뚜렷한 목적을 갖고, 어떤 목적? 이렇게 글줄을 띄어쓰는 것은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띄어쓰기 제가 나중에 좀 말씀을 시간이 있으면 드리겠습니다만은 쓰는 사람은 좀 힘들어요. 읽는 사람은 아주 편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 띄어쓰기라는 것은 바로 읽는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담긴 그런 표기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훈민정음이 국문이 되고 당당히 나라의 글자가 되고 그랬는데 우리는 어마어마한 비극적인 그런 사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이제 천황의 신민이 되라는 거죠. 1910년에 8월 29일에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대한제국이 없어졌죠. 그리고 조선 땅은 일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제는 이 조선을 식민 통치하면서 어떤 정책을 취했냐면 동화 정책을 취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단순히 뭐 정치적으로 통치하고 경제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상품 시장을 만들고 원자재를 가져가는 그런 자원이 갖고 있는 지역 이런 것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조선 사람들을 그냥
일본 사람들하고 똑같이 만들려고 했습니다. 1911년에 이제 조선교육령이라는 걸 이제 공포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 교육의 목표가 이겁니다. 충량한 국민 양성, 아주 충성스럽고 선량한 국민을 기르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누구에게? 바로 일본 천황에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가장 중요하냐? 일본어 보급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통학교라는 거는 조선인들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일본인들이 다니는 학교는 이름이 달라요. 소학교입니다. 지금도 일본은 그 소학교입니다. 명칭이. 이 보통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되어 있는데 이 국어가 일본어입니다. 국어가 일본어예요. 그래서 국어를 제일 많이 가르칩니다. 10시간씩 주. 조선어는 한문하고 합쳐져 있어요. 6시간밖에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 이 현상은 이 시간이 갈수록 식민 지배가 지속될수록 더 심화가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1938년쯤 가면은 그때는 이제 조선인들이 다니는 학교도 이름이 소학교로 바뀝니다. 그런데 그때 이 소학교에서 조선어를 수의 과목으로 합니다. 이 수의 과목이라는 건 뭐냐면 가르쳐도 되고 안 가르쳐도 됩니다. 그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서. 그런데 그 시점쯤이면 이제 학교장들은 대개 일본 사람이고 그런 일본 사람들은 조선 총독부의 의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잘 읽죠. 그러니까 이것은 가르치지 말란 얘기네. 그래서 실제 이제 안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941년에는 학교 이름이 국민학교로 바뀌는데요. 예, 사실 저 어렸을 때는 국민학교입니다. 제가 졸업할 때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초등학교가 됐죠. 근데 이제 일제 때 바로 이 국민학교라는 이름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국민학교에서 완전히 조선어 과목을 그냥 폐지합니다. 이건 그냥 노골적으로 더 이상 조선어는 필요 없다. 예,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조선어는 사실은 이 공식적으로는 죽은 겁니다. 그때 죽어 사망 선고를 했다고 보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일제 때 쓰던 이 교과서입니다. 이 교과서를 갖고 조선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국어 독본이라고 써 있습니다만은 말씀드렸듯이 일본어입니다. 일본어. 그래서 이제 일본어가 잔뜩 써 있죠. 이게 이제 포도의 덩굴이라는 뭐 시로 봐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일본어로 이제 학습을 한다. 국어 시간에. 그리고 역사 시간에는 더 이상 단군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단군은 이제 고조선을 건국한 우리 역사의 이제 시조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 단군 할아버지의 자손이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옛날 분이지만 유구하게 이 한국 사람들, 이 한민족의 머릿속에는 단군 할아버지가 살아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제 단군 할아버지도 돌아가시는 거예요. 왜? 역사 시간에는 천황의 역사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일본의 건국 신화에 나오는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이런 천조 대신을 가르치는 거죠. 천조 대신이 이렇게 나라를 세웠다. 그럼 이런 교육을 받고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한 20살쯤 성인이 될 때까지 성장을 했다. 그러면은 정말로 동화되는 겁니다. 일본 사람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예, 그게 바로 일제의 그 조선 식민 지배의 목표였던 겁니다. 근데요, 그 바탕에는 아마 이런 분들의 생각이 깔려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일본어를 만든 남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예, 우에다 카즈토시라는 분인데, 예, 우리에게는 뭐 굉장히 생소하죠. 근데 이분이 독일에 뭐 유학도 하고 갔다 오자마자 이 도쿄 제국대학의 교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독일에서 어떤 걸 배우냐 하면은 이 언어라는 것은 단순히 의사소통을 하는 수단이 아니고 그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의 역사와 어떤 정신과 이 사상이 담겨 있다. 그리고 이 언어는 민족과 운명 공동체다. 이런 어떤 그 사조를 배워오는 겁니다. 피테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언어를 보존한 민족은 살아남고 언어를 보존하지 못한 민족은 사라진다.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언어 사상관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1894년에 이 국어와 국가라는 강연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본어는 일본인의 정신적 혈액이다. 그러니까 이 육체적 혈액은 이게 흐르고 있어요, 몸 안에. 일본어가 바로 정신적 혈액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조선 사람들에게 조선 말을 쓰지 못하게 하고 일본어를 가르쳐서 일본어를 하게끔 만들려고 했던 것은 바로 이 혈액을 바꿔 끼우려고 했던 거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죠. 우리에게는 이 의병들이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서 나가서 독립군이 돼서 계속 이 독립 투쟁을 하고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쪽에서는 우리가 실력이 없어서 나라를 빼앗겼으니까 실력을 키워야 된다. 교육을 하고 산업을 일으키려고 애쓰고 그런 분들이 있었고요. 또 한쪽에는 바로 이 언어 독립운동을 한 분들이 계셨어요. 3리을을 지켜라. 3리을 뭘까요? 굉장히 쉽습니다. 3D는 뭐죠? 3D. 3D 위험하고 그리고 또 뭐죠? 힘들고 또 더럽고 그런 일을 우리가 3D라고 이제 얘기하죠. 영어 앞글자를 따가지고 이 3리을은요 바로 말과 글과 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말과 글과 어를 하나로 생각하신 겁니다. 이게 삼위일체인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라를 잃었다. 나라를 잃었지만 말과 글을 지키고 있으면은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 그래서 바로 이 3리을을 지키는 그 언어 독립 투쟁을 하셨던 겁니다. 아까 독립신문 나왔을 때 잠깐 말씀드렸던 주시경 선생님. 일본의 우에다가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주시경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주시경 선생은 이제 1876년에 태어났는데 어려서는 서당에서 역시 한학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글이란 말을 그대로 적으면 되는데 왜 천자, 지자 이런 걸 배워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냥 하늘이라고 쓰고 그냥 땅이라고 쓰면 되는데 저는요 이 평범과 비범의 차이는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은요 저처럼 공부하다가 힘들어 잘 외워지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는 거죠. 집어 던지고. 그런데 이 비범한 사람들은 내가 이걸 왜 배워야 되는 거지? 그리고 왜 이걸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의문을 갖는다는 거죠. 주시경 선생은 바로 그런 의문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는 국어학자의 길로 이제 접어드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국어 문법을 정리하고 말의 소리가 이제 유작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근대적인 국어학, 그 이론적으로 그걸 설명하고 정립하고 학설을 채운 바로 이제 우리 국어학의 효시가 바로 주시경 선생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제자들을 열심히 가르쳤죠. 왜? 나는 발견했는데 발견한 것을 제자들에게 빨리 가르쳐줘야 제자들이 배우고 더 발전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강의를 하러 다니셨어요. 일주일에 40시간을 한 학교가 아니라 이 학교 저 학교를 뛰어다니면서 정말 바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쁠 때는 일주일에 40시간을 강의하셨다고 합니다. 보따리 하나 딱 들고 다니면서. 그래서 별명이 주보따리입니다. 주보따리. 굉장히 열정적으로 강의하셨다 그래요. 막 침을 튀겨가면서 강의를 하셨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주시경 선생님이 꼭 하고 싶었던 게 바로 말모이 만드는 겁니다. 사전을 만드는 거. 문명 국가는 다 사전을 갖고 있다. 근데 우리는 사전이 없다. 그래서 우리도 사전을 만들어야 된다.
또 하나는 사전을 만들므로 해서 바로 우리 국어가 정리가 되고 통일이 된다. 그래서 열심히 그 최남선이 만들었던 광문회 이런 데를 다니시면서 그 수제자인 김두봉이나 이제 권덕규 이런 분들하고 같이 말모의 사전을 만드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요 1914년에 돌아가십니다. 갑자기. 이분이 사실은 이제 1914년 여름에 황해도 분인데 고향을 갔다 그래요. 중국으로 저 망명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인사를 하러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국내에서 활동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랬는데 돌아오셔서 준비하던 며칠 사이에 돌아가신 겁니다. 갑자기 급체로 돌아가셨다 그래요. 정말 이 조선에는 큰 별이 하나 애통하게 신 겁니다. 이 스승의 부음을 듣고 최원배 선생은 아주 대성통곡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스승이 하고자 했던 일을 꼭 이루겠다. 이런 그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모이를 만드는 거. 지금 여기 보면은 말이 오르면 나라가 오르고 말이 내리면 나라가 내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1910년 6월에 보중 침묵해보라는 잡지에 쓴 글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미 주식현 선생이 나라가 망해가는 걸 예감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내려가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을 잘 잡고 말을 다시 올리면 나라를 찾을 수 있다. 실제 이제 이런 얘기를 제자들에게 수업 시간에 많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시경 선생은 너무 애통하게 일찍 세상을 뜨셨지만은 제자들 정말 훌륭한 제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제자들이 스승의 뜻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이제 조선어 연구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 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1929년에 바로 조선어 사전 편찬위원회를 발족을 합니다. 여기에는 그 당대에 이제 그 조선의 지식인들 108명이 발기인으로 참여를 해요. 이건 뭐냐면요. 이 사전 만드는 거, 이 언어 운동, 이것에 많은 조선의 민족 지사들이 공감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민족 운동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글은요. 사전 편찬위원회의 취지서입니다. 근데 이게 참 그 흥미로운 글입니다. 사전을 만드는데 어떤 분들은 사전은요 그냥 이렇게 모르는 낱말이 있을 때 그냥 찾아보고 뜻 이해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 사전이라는 건 단순히 그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전이라는 것은 그 민족이 쓰는 그 모든 말을 다 거기다가 담아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민족의 역사와 문화 모든 것이 거기에 담겨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걸 보면요 흥미로운 게 뭐냐, 오늘날 세계적으로 낙오가 됐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을 저는 이건 식민지 조선을 얘기하는 거로구나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낙오가 됐어요. 식민지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조선 민족의 갱생할 첩경, 이건 뭐냐, 다시 되살아날 지름길입니다. 두 글자로 줄이면 독립이죠. 그러니까 식민지에서 독립하는 길을 찾는 겁니다. 이건요 이 기미 독립선언서하고 전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문화의 향상과 보급을 근무로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문화를 촉성하는 방편으로는 문화의 기초가 되는 언어의 정리와 통일을 급속히 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를 실천할 최선의 방책은 사전을 편성함에 있는 것이다. 바로 사전 만드는 것이 독립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전 편찬 취의서에 담긴 내용인데 사실은 이것 때문에 이제 나중에 결국에는 일제가 만든 그 치안유지보 위반으로 감옥에 가고 이제 옥살이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 말모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 영화 저도 봤는데 옆에서 굉장히 많이 우시더라고요. 나는 극장에 다 울보들만 모아놨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울지 않더라도 굉장히 뭉클했다는 거예요. 너무 뭉클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제가 봤습니다. 정말 그 우리말의 의미,
이게 우리말이 우리에게 어떤 것인가, 그걸 아주 뭉클하게 전해준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말과 글을 지키고자 어렵게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말은 민족의 정신이요, 글은 민족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말 사전을 완성할 것입니다. 지금 윤계상 씨죠. 이분이 이제 대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영화에서. 그런데 이 사전을 편찬하는 곳이 굉장히 이렇게 그럴싸하게 보입니다. 공간도 아주 여유가 있고, 그 편찬원들이 독립적인 책상에 앉아서 딱 자기 일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여기에 지하에 말모이 카드를 숨겨놓은 무슨 비밀 창고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 그 사전 편찬실은 저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실제 역사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과연 어땠을까요? 이것이 이제 조선어학회 사무실입니다. 연구실이자 사전 편찬실이 있는 건물이죠. 2층 양옥입니다. 그리고 땅은 32평밖에 안 돼요. 조그맣니다. 예, 이런 공간인데 1층은 또 그때 대표였던, 그러니까 이제 윤계상 씨가 이분 역할을 한 걸로 보여지는데, 이금로의 살림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금로는 집이 없었어요. 외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왔는데 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게 되는 건데 2층만이 온전한 편찬실입니다. 2층만이. 그런데 이것을 1935년 8월에 정세권이라는 분이 지어서 기증을 해요. 왜 이 건물을 기증을 했을까요? 정세권이라는 분은 건축업자입니다. 건축업자인데요, 이분은 민족운동에도 관심이 아주 높았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조선물산장려회 같은 데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아서 활동을 하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금노를 만나게 되고, 조선어학회가 사전 편찬하는 일을 알게 되고, 그런데 보니까 그때 서울 종로의 수표동에 조선교육협회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서 새빵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방 하나 빌려가지고. 그런데 보니까 처음에는 이분이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저분들 왜 저런 걸 하고 있나? 의미가 있는 건가? 그런데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 사전 만드는 학자들은 돈, 명예 이런 거 전혀 생각지 않고 오로지 그냥 사전만 만드는 거예요. 그거에 감동을 해가지고 이제 이 건물을 지어서 기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로소 조선어학회가 독립된 건물주가 돼요. 그러니까 또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조선어학회가 이 사전을 만들고 이 조선어를 연구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실제 편찬실 모습이에요. 예, 좀 뭐라 그럴까요? 소탈하다 못해 좀 초라하죠. 책상 하나 있고 거기에 이제 편찬원들이 쭉 앉아 계시고, 뒤에 꽂혀 있는 것들이 아마 저게 이제 사전 원고일 겁니다. 말모이 원고. 그리고 이분들이 사실은 이제 그냥 이렇게 학자이기 때문에 뭐 학교에서 이제 뭐 각각 뭐 강의도 하고 그러셨습니다만은 이 돈을 버는 재주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 편찬 사업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그 예산, 이런 것이 필요했고, 그런 것을 지원해줄 그런 민족 지사들이 필요했는데 그런 분들이 다행히 있었던 겁니다. 이분들은요 굉장히 박봉이었다 그래요. 사전 편찬원 중에 그 정태진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학교에 있을 때는 월급이 100원이 좀 넘었다 그럽니다. 근데 여기 오시면서 월급이 50원으로 줄었대요. 반도 못 받은 겁니다. 근데 그거 받으면서, 그러니까 박봉이죠. 그거 받으면서 그냥 이 사전 만드는 일에 헌신한 겁니다.
왜요? 우리말을 모으고 보존하고 지키고 그리고 나중에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 이분들이 어떤 심경으로 이 사전을 만드셨는지는 바로 저는 이 한글이 목숨이라는 이 한마디가 다 설명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제 최연배 선생입니다. 자, 그리고 이 두 분, 이제 한 분은 남저 이유식이라고 제가 이름을 넣어놨는데요. 왼쪽 분은 이름을 안 넣어놔도 저분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윤계상치가 이제 저분의 역할을 했는데 바로 이극노란 분입니다. 이 이유식이라는 분은요, 요새 말로 하면 금수저입니다. 만석군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래요. 근데 이극노는요, 이분은 찢어지게 가난한 빈농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분은 10대 초반에 가출합니다. 농사 짓다가 가출해요. 그런데 일하기 싫어서 가출한 게 아니라 공부하고 싶어서. 그래서 마산 창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1911년에 만주로 망명을 갑니다. 왜? 독립운동하러. 처음에는 그 유명한 신흥무관학교를 찾아갔다 그래요. 독립운동하러. 그래서 이제 만주에 가서 활동을 하시고 거기서 뭐 동창학교 같은 데서 이제 교사로도 활동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망명하기 전에 이 두 분이 이 경상도 지역에서 활동하던 대동청년단이라는 항일 민족 청년 결사 이 단체에서 활동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서로. 근데 이 남저 이유식 선생이 이극노 선생보다는 2살이 많습니다. 근데 아마 그때 이극노란 인물을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극노 선생이 만주에 가서 활동하고 있을 때 1915년에 편지를 보내서 상해에 와서 공부를 해라. 그래서 이극노가 상해로 갑니다. 거기서 동제대학이라는 데를 다녀요. 그리고 졸업한 다음에는 독일로 갑니다. 독일의 베를린 대학에 유학을 해요. 그래서 1922년부터 27년까지 공부를 하고 정치경제학 이런 걸 전공했다고 하는데 철학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근데 이분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돈이 어디 있었을까요? 이유식 선생이 학비를 다 대준 겁니다. 어렸을 때 같이 활동하면서 이극노의 인물 됨됨이를 본 거죠. 학구열이 뜨겁고 항일 의지가 강하고 내가 이 친구를 키워야겠다, 밀어줘야겠다. 그래서 독립의 일꾼으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이유식 선생도요, 3.1운동 때 의령 만세 시위를 이끌고 상해로 피신을 했다가 들어와서 백산 안희재 선생하고 백산무역주식회사라는 것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식산흥업 산업을 일으킨다, 또 상업을 활발히 한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임시정부의 독립자금을 대던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유식 선생이 이제 부잣집 아들이잖아요. 이제 가을에 추수를 하면은 쌀을 팔아서 돈이 생기겠죠. 그 쌀을 이제 사위의 증언에 의하면요, 쌀을 팔아서 생긴 돈을 상자에 담아서 그걸 곡간에다가 이렇게 넣어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백산 안희재 선생이 와서 하룻밤만 자고 가면 상자들이 다 없어진대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바로 이제 백산 안희재 선생을 통해서 임시정부의 독립자금으로 이제 갔다는 겁니다. 자, 이 사전을 만드는데 선결돼야 될 게 맞춤법 통일안, 표준어 사정, 외래어 표기법입니다. 이것을 먼저 합니다. 이걸 하면서 이제 사전을 편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통일안이라는 걸 1933년에 만들고 표준어 사정을 하는데 이 표준어 사정이 이게 재밌습니다. 표준말은 대체로 현재 중류 사회에서 쓰는 서울말로 한다. 그랬더니 이제 지역에 있는 분들이 아니 왜 서울말이 최고야? 뭐 이렇게도
이제 반문을 하시는데 이제 그럴 만한 사정이 있습니다. 이 말이요, 여기 까랭이, 나마리, 발가숭이, 안질뱅이,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게 어떤 한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각 지역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이게 잠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래 동네에서는 야, 오늘 나 잠자리 잡았어. 근데 저쪽 윗동네에서는 야, 나 오늘 안질뱅이 잡으러 간다. 이게 서로 소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표준말이라는 게 불가피하게 그런 어떤 필요성이 있었다.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죠. 까랭이, 나마리, 안질뱅이, 잠마리, 짬잘래, 이런 말을 우리가 이제 지금은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잃었다는 거죠. 광명까지는 16km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6km 가서 우리가 동시에 다 흥분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6km 가면은 동시에 흥분 기점이기 때문에. 왜 그래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은 띄어쓰기가 조금 불편하고 힘들어도 이게 필요하구나, 뭐 이런 걸 이제 느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조선어 학회는 사실은요, 이분들은요 굉장히 이 현실 감각이 없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조선어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해야 사회 나가서 직장도 얻고 출세하는 겁니다. 조선어는 끝난 언어입니다.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려고 그 사전 만들겠다고 그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드디어는 이제 이 조선어 사건, 이것을 맡게 됩니다. 1940년대 가면은 일제가요, 조선총독부가 국어 전해 운동, 국어 상영 운동 이런 걸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리에서도 사회에서도 국어를 써야 돼요. 국어는 뭐냐? 일본어죠. 일본어 써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 가서 만일 학생이 조선어를 썼다, 그럼 혼납니다. 그래서 이제 국어 상용 카드 제도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건 뭐냐면요, 학교에서 학생이 실수로 이제 조선어를 했어요. 그러면 벌을 받아야 됩니다. 야단 맞고, 그리고 국어 상용 카드라는 것을 저 학생이 들고 있는데 저것을 목에다 걸어줍니다. 그럼 이건 뭐냐? 하루 종일 나를 조선말 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러고 다니는 겁니다. 언제 벗을 수 있느냐? 친구가 조선말 하는 걸 발견하면 너 지금 조선말 했지? 그때 비로소 여기서 해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또 서로를 감시하게 만드는 겁니다. 국어를 사용하다가 혼났다, 사용했다가 혼났다. 이게 이제 조선어학회의 발단이 된 일기장에 적힌 글입니다. 함흥의 영생여학교에 이제 박영이라는 학생이 있는데 일기장에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일기장이 일경에 포착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일경에 포착이 되고 이 학생이 불려갑니다. 왜? 국어를 사용했다. 그럼 그 당시는 국어가 일본어죠. 학교에서 일본어 썼어요. 그럼 당연히 써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야단을 쳤다? 그럼 그 선생님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선생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근데 박영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요, 조선어를 국어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기장에 그렇게 쓴 거예요. 아무리 학교에서 일본어를 가르쳐도 조선 사람이니까 당연히 조선어를 국어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얘기를 하면 이제 그러면 사실은 상황이 종료돼야 돼요. 왜? 이 박영희가 학교에서 조선어를 썼다가 혼난 겁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일경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너로 하여금 조선어를 국어로 생각하게끔 가르쳤느냐? 그 사상이 의심스러운 선생이 누구냐? 그래서 사전 편찬원으로 있던 정태진 선생이 1차적으로 함흥으로 가게 되는 거고, 가면요 일단 맞습니다. 그리고 모진 고문을 당하죠. 이 고문은요 정말 이건 끔찍한 겁니다. 인격을 파괴하는 거예요. 아까 저기 방송국 올 때요, 그 지하철에서 옆에 있는 그 여성 추행하셨죠? 했죠? 안 했어요? 지금 그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냐고 저러시는데, 당연하죠. 왜? 안 했거든요. 그럼 나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고문을 가면 어떻게 되느냐? 예, 죄송합니다,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이 고문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조선학회 분들 끌려가면요 고문 당하는 건데, 그 정태진 선생을 아주 심하게 고문을 해가지고 겉으로는 학술단체를 가장한 독립운동단체다, 이거 자백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조선학회 회원들을 다 이제 검거를 하게 되는 거죠. 오랫동안 수사를 하고 이제 재판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이윤재 선생하고 한징 선생은 옥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요 사전 만들다가 돌아가셨어요. 사전하고 당신들의 목숨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극노라든가 최연배, 또 이희승, 정인승, 정태진 이런 분들은 다 실형을 받습니다. 그렇게 이제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해방을 맞습니다. 이것은 나라가 해방되는 거고 또 바로 이 조선어, 우리 민족어가 해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글이 피어납니다. 어떻게 피어날까요? 우선 이제 큰 사전이 완성이 됩니다. 말모이 때부터 시작해서 1929년에 사전편찬위원회, 여기서부터 따지면 28년 만에 6권이 완간이 되는 겁니다. 우리 민족의 총체가 담겼다는 이 큰 사전이 완간이 됩니다. 1957년 한글날에. 자, 그리고 이 조선어학회는 사전만 만든 게 아닙니다. 어문의 정리와 통일 왜 했을까요? 아까 이 일제 때 조선어는 죽어가는 언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무도 신경 안 썼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거 누가 했을까요? 맞춤법 누가 만들었을까요? 외래어표기법, 표준어 이런 거 누가 정해놨을까요? 아무도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면 해방이 되고 나서 그때부터 해야 됩니다. 민족어를 회복해야 되고 언어를 연구해야 되고 그때부터 해야 돼요. 그러면 교육이 빨리 정상화가 되지 않고 사회 발전이 더딥니다. 그런데 일제 때 정말 놀랍게도 이분들이 다 해놨어요. 해방이 되자마자 이분들은 이제 감옥에서 풀려 나와서 바로 모여서 바로 우리 말을 회복하고 글을 회복하고 그리고 교육을 정립하는 새 사회를 건설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글 강습회, 우리말 도로찾기, 교과서 편찬, 한글 전용 이런 일들을 하십니다. 여러분 저 쓰리라는 말 아세요? 쓰리 무슨 말이죠? 소매식입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선물이 없는 게 좀 아쉽네요. 스매끼리, 손톱깎기. 이 스매가 손톱입니다. 길이가 자르는 거죠. 그래서 손톱깎기. 빠게스, 양동이, 이빠이, 품바이, 품바이 나누는 거죠. 아싸리, 아싸, 화끈하다, 뭐 시원하다, 뭐 이런 거죠. 그런 건데 이런 말들을 해방 후에도 계속 쓰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지금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전 답답해 죽겠어요. 아니 국회에서 무슨 겐세이를 놓지 마라, 무슨 야지를 논다, 이런 얘기를 왜 씁니까? 정말 답답한 분들이에요. 조선학회 분들 들었으면 이거 혼나야 됩니다. 그분들은.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우리말로 바꾸는 그런 운동도 하시고, 자 교과서, 이 처음 교과서는요 대부분 조선학교에서 만듭니다. 국어뿐만이 아니라 이 도속 교과서 같은 것도 만들어요. 이것은 첫 번째 한글 교과서입니다. 한글 첫걸음. 이게요 재밌는 게 일제 때까지 거의 모든 책은 세로 쓰기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써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고.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우리가 보는 책과 마찬가지로 가로로 썼고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읽습니다. 이것도 조선어학회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지금 그 혜택을 우리가 누리고 있죠. 왜 혜택인지는 일본 사람들이 여전히 새로 든 책을 보면서 아주 불편해하는 거, 이걸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어떤 혜택을 누리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바로 한글 폐지입니다. 한글 폐지가 아니죠. 한자 폐지입니다. 제가 조금 흥분했어요. 한자 폐지입니다. 이게요 한자 폐지하면 안 된다고 반대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절대로 안 된다. 세종이 훈민정음 만들었을 때 이거 안 됩니다 라고 반대했던 최만리 같은 그런 학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해방 후에도. 그런데 조선어학회 분들은 뚝심 있게 밀고 나갑니다. 그래서 폐지를 시켜요. 1948년에 6번째 법률로 한글 전용법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대한민국 공용문서는 한글로 써요. 고종의 국문칙령과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문제는 이제 얼마 동안 이 필요한 때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필요하면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한글 전용이 그렇게 속도감 있게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죠.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한글을 택하고 그 한글로 학교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 학교에서 한글로 교육을 받은 한글 세대가 사회에 진출을 합니다. 각 사회 분야에 나가서 활동을 해요. 그분들이 바로 오늘 대한민국의 민주화 그리고 경제 이것을 만들어 놓은 분들입니다. 바로 한글 세대가 그 중심에 있었던 거예요. 한자였으면요 교육이 그렇게 쉽게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해방 직후에 문맹률이 78%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문맹률 1% 미만의 나라라고 얘기해요. 문맹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문해율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이건 다른 차원입니다. 글자는 정말로 배우고 싶습니다. 문맹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교육을 좀 받으면. 한글은. 한자요? 한자는 3, 4년 공부해도 신문 읽기 힘듭니다. 이것은 일본의 현실이에요. 왜? 일본은 지금도 가나 문자하고 한자를 섞어 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한글을 택했나? 한글 전용의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문자가 사람을 지배하는 세상이 아닌 옛날엔 그랬습니다. 사람이 문자의 주인이 되는 세상을 꿈꾼 겁니다. 내선일체란 무엇인가? 내선일체. 내선일체가 뭘까요? 지금 무슨 말일까요? 혹시 네 저쪽에 예. 조선인들 즉 한민족의 저항을 처음부터 말살하고 그만두게 하는 민족 말살 정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민족 말살 정책이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일제는 식민 지배를 하면서 동화 정책을 펴고 여러 가지 이제 정말로 그 뒤쪽으로 가면요, 40년대 가면 조선어 말살 이런 게 신문에도 나옵니다. 그렇게 이제 조선적인 거, 조선의 정체성 이런 것을 말살해 갔죠. 그런데 내선일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1937년에 미나미 지로라는 사람이 총독이었을 때 이 구호를 내겁니다. 내는 일본을 뜻합니다. 내지입니다. 선이 조선입니다. 일본 본토와 조선이 똑같다는 겁니다.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차별하지 않겠다. 왜? 차별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똑같이 대우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실제 차별은 존재했습니다. 그게 이제 이 일본 식민 지배의 바로 두 얼굴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거예요. 정말로 저들이 원하는 것처럼 내선 일체가 됐다면, 그러면 제가 지금 아마 일본 사람일 겁니다. 근데 그 당시 분들도 그랬겠지만 저도 왠지 일본이 부자 나라잖아요, 그죠?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왠지 일본 사람으로 살고 싶지는 않아요. 물론 제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조금 부정한 게 있더라도 저는 한국 사람으로 살고 싶은 거죠. 여러분도 아마 똑같은 심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예, 제 얘기 들으시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네, 앞에 근데 뭘 계속 열심히 막 메모를 하셔서 제가 갑자기 겁이 납니다. 뭘 어려운 걸 물어보실 것 같은데. 아니요. 다른 건 아니고요. 일제 강점기 때 이제 우리 글이나 뭐 말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단체나 인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조선어학회를 제외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단체나 인물들이 있었는지나 네. 혹시 있다면 그 인물들이 또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가 좀 네. 궁금합니다. 예, 이 역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근데요, 사실은 없다시피 했습니다. 조선어학회하고 사실은 치열하게 싸운 단체가 하나 있었어요. 박승빈이라는 분이 대표를 했고 조선어학연구회라는 단체가 있었는데 이 단체는 30년대 초반에 시작을 해서 41년 정도까지 활동을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단체도 처음에는 그 말모의 이 작업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성공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말모의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한 분이 더 생각이 나는데 문세영 선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개인적으로 물론 이제 조선어학회 이윤재 선생이나 한징 선생의 도움을 얻었지만은 조선어 사전이라는 것을 1938년에 펴냅니다. 한 10만 어휘 정도를 수록한. 예. 근데 그분은 혼자서 원래 그 배제 학교의 선생님이셨다고 하는데 학교도 그만두고 10년 동안 그 사전 만드는 일을 했다 그래요. 집에서. 보통 분이 아닙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개인이 펴낸 사전으로는 그 조선어 사전 이런 게 있었죠. 사실 그 밖에도 물론 제가 모르는 그런 그 국어학자들이나 이 언어 운동을 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는 그 이 조선어학회가 정말 그 중심에서 중요한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혹시 또 뭐 다른 질문이? 네. 예. 네, 저 앞선 강의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그 많은 순국 선열분들의 희생으로 저희가 우리말을 지금까지 잘 지켜왔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우리말을 잘 지킬 수 있는 노력이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한데 그 예를 하나 들면 요즘에 공무원분들이 공문서를 작성할 때 그 한자나 한글을 혼용할 수 없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와 같은 노력이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공무원들께서 뭐 불편해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제 공문서는 이제 이렇게 한글로 쓰게 돼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다가 뭐 이제 외국 글자를 좀 쓴다든가 이런 정도가 이제 허용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어떤 지역에 가서 뭘 봤냐면요. 이렇게 이제 우리 스티커라고 얘기하죠 보통. 근데 이제 뭐 붙이는 딱지인데 이렇게 딱지가 이렇게 건물에 붙어 있어요. 나트륨은 내리고. 근데 고자를 한글을 안 쓰고 지오를 썼어요. 고 나트륨은 내리고 뭐죠? 뭘 또 하나 올리고 그리고 건강도 올리고 이렇게 썼어요. 사실은 이제 한자 문제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어쩌면은 이 영어하고 충돌, 영어 단어, 그러니까 이게 외국어가 이제 외래화되는 이런 상황에서 지나치게 이 외국어나 외래어가 이게 남용되고 오용되고 있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조금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도 물론 어렸을 때부터 참 그 핸섬하다, 젠틀하다, 스마트하다, 샤프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하셔도 되거든요. 예, 그런 겁니다. 예, 예, 질문이 예, 어떤 네. 질문? 예, 정말 알차고 유익한 강연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까 잠자리 그 단어 하나만 해도 22개더라고요. 제가 세어보니까 그런 거를 볼 때 지금 이제 사투리라고 그래야 될까요? 표준어 사투리 그런 거에 대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이 문제가 사실 쉽지 않은데요. 저는 이제 이 표준어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 지역이 서로 원활하게 소통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신문이라든가 방송의 역할이 크죠. 어떤 지역에 있어도 똑같은 방송을 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방송에서 표준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아이들도 이런 이 소통의 어떤 원활함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사투리가 굉장히 애석하죠. 그래서 이 사투리 같은 것은 물론 사전에 이렇게 보면 많이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의 사투리다. 근데 이런 것은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런 것으로 이제 뭐 이 문학 활동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또 생활 속에서 또 조금씩 살려 쓸 수도 있고 다만 이런 거죠. 그 경계 어떤 구분 예를 들어서
이 자리가 좀 공적이고 그러면은 좀 표준어를 사용하는 게 좋고, 뭐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 그 정감 있는 우리 지역의 말을 또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 저 이런 것들이 서로 충돌 안 하고 좀 조화를 이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글이 희망입니다. 예. 한글로 저는 굉장히 잘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너무 많이 떠들었기 때문에. 에릭 슈미트 그 구글 회장이 2013년인가 한국을 방문했었는데, 그때 에릭 슈미트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이 IT 강국이 된 데는 그 바탕에 한글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한글은 세계 문자 가운데 가장 직관적인 문자다. 근데 신기한 게 이 한글이 지금 디지털 세상에 아주 잘 맞습니다. 잘 안 맞는 예는요, 일본의 가나 문자나 그냥 한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디지털 시스템과 이 문자 간에. 한글은 그런 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뭐 4차 산업 혁명 시대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디지털 또 인공지능 이런 세상이 계속된다고 전망한다면 이 대한민국의 미래, 한글이 열어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지금까지 정재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